네, 메딕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오징어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이것저것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영상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귀오징어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작을 해봤고요. 혹시 전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앞에 영상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난번에 심었던 열대 해조류인데 제가 조금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어항 온도가 좀 낮아서 그런지 잎부분이 좀 녹고 있는데 이 뿌리 쪽은 살아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이제 물잡이는 대략 한 2달 정도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왼쪽에 설치한 여과기를 바꾸어 준다고 했었죠. 이 교체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여과기는 슬림형이라서 거의 생물학적 여과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여과기로 교체해 줄 건데요. 그럼 왜 이 여과기를 사용했느냐? 필터 교환이 너무 쉬워서 그런 겁니다. 세팅 시에 생기는 이물질 청소가 너무 쉽거든요. 이제 그 시기는 지났으니까요. 반대로 청소는 쉽지 않지만 여과 공간이 넓은 여과기를 설치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생긴 여과기를 설치해 줄 건데요. 덩치는 크지만 이게 출수력이 약해서 작은 먹이를 잘 빨아들이지도 못하고 여과 용적이 넓어서 선택을 했는데, 물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외부 여과기가 측면에 설치될 수 있게 설계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부 여과기가 장단점이 극명하게 있는데, 특히 이 측면형 외부 여과기는 처음에 에어를 빼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단점이 더 극대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물이 튀면 곤란해지는 해수에서는 더욱 많은 장점이 있는 여과기지만 유일한 장점, 여과 용적이 굉장히 높다는 이유 하나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를 열어보면 여러 개 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솜이나 여과제가 기본 구성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민물은 모르겠지만 해수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과감하게 전부 다 버리세요. 이 바닷물에서 사용하는 여과제는 좋은 제품을 써야 돼요. 이게 조금 낮은 온도에서 성형한 제품들은 여과력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좋지 못한 성분들이 용출돼서 물을 여과하는 게 아니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에서 사용하시는 여과제는 검증된 제품을 쓰셔야 되고요. 이런 여과제는 과감하게 버리자고요. 그렇다면 여과제 대신에 뭘 사용할 거냐면 솜을 쓸 겁니다. 솜이 해수 여과제로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인 슬러지도 잘 잡아주고 여과력도 괜찮습니다. 이 솜은요, 여과솜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걸 쓰셔도 되고 이불 가게에서 판매하는 솜을 쓰셔도 되는데, 이불 가게에서 판매하는 게 굉장히 저렴하지만 접착솜을 쓰시면 아주 지옥을 맛보실 거예요. 그래서 꼭 구입하실 때는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은 솜을 쓰셔야 되고, 그게 확인이 좀 어려우시면 그냥 여과솜을 구매하세요. 지금 부어주는 물은 바닷물입니다. 생수 아니니까요.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외부 여과기에는 작동 전 내부에 물을 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결합해 주시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이, 저 솜을 세척을 하긴 했었는데 솜 안에 기포를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기계 속에 에어를 빼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솜을 완전히 빼가지고 기포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영상도 에어 때문에 작동을 안 해서 다시 제거하고 설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에어가 나오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물을 꽉 채우시고 작동을 시키시고, 너무 많은 에어가 들어가면 다시 또 기포가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에어가 최대한 없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수어항에서는요, 이 기포, 그러니까 에어 방울이 수조에 생기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요. 기포가 튀어오르는 것도 아주 극혐이지만 특히 작은 오징어들이 기포가 몸에 많이 묻으면 숨쉬기도 힘들고 헤엄칠 때도 방해가 돼서 위험합니다. 자, 에어를 완전히 잡아주고 설치한 모습이고요. 출수량이 시원치 않은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실 영상에서는 뚝딱뚝딱 잘한 것 같지만 제가 몇 시간을 헤맸어요. 물생활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거 설치하는 건 좀 비추고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협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엔 이렇게 생긴 유막 제거기라는 걸 사용을 할 텐데, 수면에 생기는 슬러지나 이물질을 물속으로 다시 빨아당겨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구조는 아주 단순하고요. 작은 먹이들이 많이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빼주기가 최대한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유막 제거기를 설치한 모습이고요.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게 잘 보이실 겁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지만 효과는 괜찮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사실 이 유막 제거기가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들도 있는데 유막 제거기는 단순한 게 최고예요. 자, 이제 장비 설치는 다 되었고요. 여과기 입수 부분에는 촘촘한 스펀지를 이용해서 먹이 생물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귀오징어를 투입하기 전에 생물을 하나 더 넣어줄 텐데, 보통 해수샵에서는 시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뿔산호라고 하는 산호를 넣어줄 겁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뿔사노는 서울에 있는 해수 수족관에서 구입한 개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녀석으로 알고 있어요. 열대바다에서 왔지만 높은 온도에서 키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수조 수온이 대략 한 18도 정도 되니까 오히려 이상적인 수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대에서도 조금 깊은 바다,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거든요. 온도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제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불그스름한 나무가지처럼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가지 사이사이에 예쁜 산호 폴립이 올라올 겁니다. 자, 영상에 보면 파란색 조명이 낮이고요. 흰색 배경이 저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산호도 동물이면서 육식성이고요. 이 녀석들의 먹이가 귀오징어의 먹이생물과 궁합이 아주 잘 맞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폴립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들어가면 더욱 만개한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영상 뒤편에 나오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진짜 모든 준비는 마쳤고 귀오징어를 수조에 보내주자고요. 자, 수조에 넣기 전에 썸네일용 사진도 하나 촬영을 하고 이제 바로 넣어줬는데요. 이게 천천히 물맛댐을 안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이 수조와 키우던 격리 수조의 물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조심해서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 녀석들이 놀라면 먹물을 빵빵 쏘기 때문에 최대한 놀라지 않도록 살살 넣어주자고요. 오케이, 노먹물 성공입니다. 사실 귀오징어가 수조에서 헤엄치는 정말 깜찍한 모습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녀석들이 너무 작고 빨라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 영상들이 그나마 형태가 좀 나온 것들만 추려본 겁니다. 진짜 너무 깜찍해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귀오징어 앞으로도 자주 헤엄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밤에만 헤엄칠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입을 했을 때 꼭 촬영해 보고 싶었던 거죠. 자, 이게 뚱뚱한 폭격기처럼 뒤뚱거리면서 헤엄치다가 이제 바닥에 착륙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앞다리를 꼼질꼼질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통 낮에는 모래 속에 들어가서 찜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예전에도 몇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효과음이 좀 과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 녀석에게만 효과음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들어갔다가 앞다리를 활용해서 모래를 덮어주는데 모래의 크기나 컨디션에 따라서 위장하는 모습이나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보통 조금 큰 돌멩이를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걸 좋아하는데 몸에 점액질로 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붙어요. 요 작은 녀석은 앞에 있는 큰 돌멩이를 올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의치가 않네요. 아주 앙증맞은 조그만 다리로 낑낑대면서 노력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 오징어가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포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사실 자료를 찾아봐도 저렇게 모래와 주변의 지역물로 몸을 위장하는 걸 정의하는 표현을 못 봤거든요. 우리끼리 한번 정할까요? 모래 챔질이나 위장, 좋은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고운 모래 입자가 퇴적된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엉덩이로, 아니 자기 머리로 자리를 골라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저렇게 경사가 지거나 모래가 고운 곳에서는 저런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사가 있는 곳에는 모래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아주 조금만 들어가서 쉬는 것 같아요.
자, 이 녀석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몸통을 모래 속에 집어 넣을 때 다리를 이용해서 모래를 파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래 입자가 균일하면 저렇게 하진 않는데 모래 입자가 굵으면 엉덩이 아니 머리로만 들어갑니다. 이 소중한 다리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보시죠. 역시나 어느 정도 들어갈 만큼 묻히고 나면 위장은 필수로 합니다. 자, 여기는 두 녀석이 근처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뒤에 있는 녀석이 머리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귀요미도 모래 위장을 마무리하네요. 이 눈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몸통은 물론이고 눈에도 점액이 있어서 모래가 잘 묻고 잘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녀석도 위장을 마무리하죠. 앞에 있는 고등 껍데기를 올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수조에 이제 잘 들어왔고요. 먹을 걸 줘야겠죠. 댓글이나 메일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먹이 채집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귀요징어들이 작은 갑각류들, 그러니까 곤쟁이나 작은 새우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린 물고기도 잡아먹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고로 위에 보이는 해파리는 무이나성 꼬리 해파리라고 합니다. 영상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해조류가 많은 해안에 라이팅을 하면 이렇게 물고기들과 작은 생물들이 몰리는데 저 물고기는 청어 새끼 같아요. 뱀장어 치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르고요. 투명도나 헤엄치는 것도 달라요. 아무튼 귀요징어가 가장 잘 잡아먹는 선호하는 생물이 곤쟁이들인데 라이팅을 해서 곤쟁이가 쫓아오는 지역은 그 근처에 반드시 몰려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갈색 해조류가 수면 위까지 덮은 지역에 몰려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곤쟁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게 보이시죠? 사실 곤쟁이가 헤엄도 잘 못 치기 때문에 그냥 건져 올리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라이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채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곤쟁이들이 몰려있는 지역에는 물고기들이나 여러가지 생물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원치 않는 생물들이 채집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빛은 최소화해서 잡으시면 되고 낮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숨어있기 때문에 발견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바닷속의 난반사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다만 낮에 몰려있는 곳을 찾으면 채집은 더욱 쉽게 됩니다. 이 정도면 한 2주 정도는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네요. 이 곤쟁이 녀석들이 수질 변화에는 굉장히 강한데 다만 산소 요구량이 높습니다. 잠시 채집했을 때에도 꼭 산소는 계속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가져온 모습인데요. 여기는 곤쟁이만 보이지만 곤쟁이 말고도 아주 작은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곤쟁이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형태를 보시고 새우 새끼나 새우 종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새우랑은 엄연한 다른 종이고요. 개랑 새우 정도로 거리가 있는 생물군입니다. 그래서 곤쟁이류라고 해야겠죠. 움직일 수는 있지만 해류를 이길 정도로 헤엄을 잘 치거나 걸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플랑크톤으로 분류하고요.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해수하시는 분들은 이 곤쟁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바다에서 정말 중요한 생물군입니다. 이 곤쟁이류가 고래부터 작은 오징어까지 먹이 생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보다 더 작은 생물들의 포식자 역할 및 유기물 분해자, 스캐빈저라고 하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의 허리띠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채집한 곤쟁이는 저렇게 통에 따로 보관을 하는데요. 깨끗한 해수를 만들고 여과기를 하나 설치를 해주고요. 오래 보관하시려면 여과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물꽃들을 넣어주면 좋은데 여과기 솜에도 잘 앉아있지만 저는 저런 도구를 사용을 해요. 저게 구피 산란상이거든요. 물속에도 잘 가라앉고 이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곤쟁이 놀이터로도 아주 그만입니다. 또 작은 스펀지들도 여유가 있으면 몇 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통에서 키우시면 되는데 가끔 물고기 사료를 넣어주면 잘 먹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꼭 뚜껑을 덮어두시는 게 좋은데 통 밖으로 물이 튀는 것도 막아주고요. 물이 증발해서 염도가 올라가는 것도 늦춰주니까요.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바로바로 닦아주세요. 어항에서는 이렇게 해조류가 있는 곳에 잘 숨어있게 되죠. 해조류 잎이 조금 시들거리는 게 곤쟁이가 좋아하겠네요. 자, 이제 어항에 한번 넣어줘 봅시다. 헤엄치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살에 이리저리 쓸려 다니지만 금방 자리를 잡을 겁니다. 보통 물살이 약한 어항 벽면에도 잘 붙어 있고요. 바닥으로도 곧 내려올 거예요.
실제로 열대바다에도 곤쟁이류가 굉장히 많고 바다가 뒤집혀서 곤쟁이와 생물들이 산호초로 대량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마린스노우, 특히 곤쟁이류가 올라올 때는 딥스노우라고 하고요. 이때 산호가 먹이를 포식하고 영양분이 가장 높은 시기라서 딥스노우 현상이 있고 나서 1, 2주 안으로 산호가 산화를 한다고 하죠. 잘 보시면 뿔산호도 폴립이 굉장히 크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아까 곤쟁이를 투여할 때 곤쟁이도 들어갔지만 작은 코페포다 종류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귀오징어를 키울 때 뿔산호를 파트너로 삼은 것이 귀오징어는 먹지 않는 작은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요 녀석들이 먹이를 먹고 배설물도 배출을 하는데 그게 또 곤쟁이 먹이가 되곤 해요. 그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곤쟁이들이 뿔산호 폴립은 피합니다. 본능적으로 천적생물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 옴찔거리면서 피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어항 벽면에 몰려있는 것도 촬영을 해봤는데 잘 보시면 배가 통통한 애들이 있죠. 곤쟁이 암컷은 유관항을 가지고 있는데 배가 통통한 것들이 암컷이고요. 날씬한 애들이 수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자란 거고 그 새끼들을 엄청 낳을 텐데 이 새끼들이 다시 뿔산호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새끼 해마나 어린 물고기들의 굉장히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자, 먹이가 들어갔는데도 귀오징어 녀석들이 모래 속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배도 부르겠지만 모래에 한번 들어가면 낮에는 잘 사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밤에 한번 관찰해 볼 텐데요. 지금 조명이 전부 꺼져 있는 상태고요. 불을 켜보면 곤쟁이 잡아먹겠다고 열심히 헤엄치고 있었던 귀오징어를 볼 수 있는데 이 녀석도 사냥을 했네요. 이 바닥을 보면 모래 완전히 파묻히지 않고 출격대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냥을 한 번씩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보이죠? 여기도 두 마리 있고 뒤에도 한 마리 있네요. 그리고 완전히 밤에는 저렇게 동공이 벌어지면서 눈이 커지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다시 밝아지면 원래 눈처럼 돌아오겠지만 포토샵한 것처럼 굉장히 귀엽죠. 촬영 때문에 조명을 갑자기 켰지만 녀석들한테는 좋지 않다고 해서 금방 꺼졌습니다. 자, 아무튼 귀오징어 2편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는 귀오징어 3편, 귀오징어가 같이 살아갈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냥하는 것도 좀 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생물들과 함께 키워볼 텐데요. 3편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댓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